강남역 사거리 한가운데서 수년째 위험을 무릅쓰고 1인 시위를 하는 남성, 그리고 이 남성을 비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맞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연과 이를 보는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집회나 시위로 발생하는 소음, 교통체증 등의 피해로 시민들의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이 애매해 처벌 대상이 없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련 법인 집시법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역대급 코스피 하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다시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단체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 세미나를 열고 원인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시작합니다. 삼성 냉동 폐기 범죄 사죄하라. 강남역 사거리로 나가면 한눈에 시선을 끄는 현수막 문구. 그 시선을 위로 올리니 나무에 올라가 있는 한 남성이 보입니다. 발을 조금만 헛디디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안 위험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나무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과 필요한 물건을 아슬아슬하게 주고받기도 합니다. 이 같은 위험천만한 행동에 119 구조대원들이 나서서 나무 주변에 공기 안전 매트까지 설치했습니다. 그는 어쩌다 나무 위에 올라가 고공 시위를 하게 됐을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고 중급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서초구청장하고 서초경찰서장이 행정대집행이라는 명분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집회를 갖다가 못하게 제압하고 그 집회 용품인 현수막을 계속 빼앗아가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수년째 이곳에서 생활했다는 김두찬 씨는 과거 삼성중공업과 일을 함께한 협력업체 사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억울한 사연을 풀어놓습니다. 제가 1989년부터 삼성그룹 총수 이재용이가 소유하고 있는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산업기계를 주문받아가 납품을 해왔습니다. 삼성중공업 주식회사가 건설 중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 사망 사고를 갖다가 국산공업 주식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해갖고 신고를 해갖고 아니 내가 그 사고 현장하고 관련도 없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그래갖고는 서울에 끌려가고 유가족들한테 엄청난 폭행과 인권 유린을 당하고 지금은 나무에서 내려와 그 맞은편 풀밭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김 씨가 원래 있던 자리를 한 시민단체가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8월 7일 하고 8일, 9일 그 한 3일간에 그 삼성그룹 그 소초 사옥을 관할하는 그 정보관이 그 집회 그 순위가 1순위가 보수단체 김상진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이 그 500명으로 집회 신고를 냈기 때문에 그 1순위가 바뀌었다. 집회 그 현수막하고 이런 걸 갖다가 새벽 한 2시까지 다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김 씨가 시위하던 자리를 차지한 건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 이들은 강남역 일대에서 국민기업 삼성을 격려한다는 취지의 집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단체 측은 결국 돈 달라는 소리라는 등 자극적인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김 씨를 비난합니다. 사실 저 보지도 않은 거잖아요. 어? 그냥 자기 주장이잖아요, 저거는. 차라리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저걸 지금 방해해도 제대로 목적은 오로지 내가 볼 때는 돈이 있어서 돈 목적으로다가 하시는 것 같아서. 나아가 이들 사이 직접적인 갈등도 있었다는 게 김 씨 측 설명입니다. 김상진 씨가 와갖고 네네. 내가 112에 신고를 2번 했는데
이거 사람을 갖다가 앞에서 목탁 치면서 동영상을 얼굴을 정면으로 찍고 한 발자국 따라다니면서 화장실까지 따라오면서 사람을 못 살게.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관할 지역 수사정보관도 자리를 벗어나라고만 하는 등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일단 좀 더 멀리 벗어나세요. 일단.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찍어야 안 돼. 집회 장소를 일단 벗어나세요. 메르스까지 아니더라도. 해결의 기미가 쉽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갈등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시민입니다. 특히 회사들이 몰려 있어 직장인들의 유동이 많은 강남역 특성상 낮이나 밤이나 벌어지는 소란이 업무에 방해된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근처에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위 소리 때문에 굉장히 업무에 지장도 많고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지금까지 방만하게 허용이 됐느냐, 그것부터 일단 의문이 들었고. 너무 불편하죠. 너무 불편하세요? 맨날 들었거든요. 맨날 소음도 엄청 심하고 우리 아침 저녁 출근할 때 막 엄청 욕도 하고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엄청 쌍욕도 많이 해. 그래서 너무너무 싫죠. 우리 시민으로선 그거 뭐 해결 안 되는 것도 안타까운데 너무너무 싫죠. 강남의 또 중심 한복판에 좀 적어도 좀 미관상으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 서초구청을 향한 현수막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 내 서초구의 바란다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아무리 허가된 집회와 시위라도 행정집행을 통한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서초구에서는 해줄 수 없냐며 강남역 사거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태연히 강남역 사거리 시위를 방치하면 서초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구청에 강력한 행정집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서초구는 위법성이 없다면 계도 조치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현수막 내용에 대한 위법 여부는 검토 중에 있다고도 답했습니다. 민원이 이제 계속 지속이 좀 되고 있어가지고 그 현수막 게시자한테 이제 자진 정비하도록 그 계도 안내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용이나 이제 표현 같은 게 5개 광고법에 이제 저촉이 되는지 이제 그 여부를 지금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하시거든요. 소음 문제를 관할하는 경찰서 측 또한 민원이 들어와도 일정 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소음 기준치 이하다 그러면은 일단 신고자한테 최대한 설명을 하고 소음 줄이도록 좀 설득을 하던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툼에 있는 이해관계자와 그걸 바라보는 시민들, 이들은 또 다른 갈등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와 시민의 평온권 사이의 균형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한 체계가 필요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이혜연입니다. 네, 앞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다소 추상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애매모호한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인 것 같은데요. 허점투성이인 집시법, 무엇이 문제인지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석대성 기자와 얘기해 보겠는데요. 석 기자, 이 소음 관련한 합법 기준이 법 규정과는 간극이 좀 있다고요? 그 현행 집시법을 보시면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제지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나 소음을 유지하라고 이제 경고를 하거나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은 경우에는 확성기를 잠깐 압수할 수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를 피할 수 있는 편법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네, 어떤 경우인 거죠? 보통 낮에는 이제 집회를 할 때 75dB 이하로 소음을 내면 경찰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네. 그 75dB은 지하철이나 버스가 내는 소음과 비슷한데요. 그 밤에는 기준을 65dB로 이제 낮추는데 바로 옆에서 사람이 떠드는 이런 정도의 데시벨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는 55dB 이하로 이제 더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개선해서 단속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경찰은 이제 등가 소음도를 산출해서 제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등가 소음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 일정 시간 동안 나온 소음의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네. 이 평균치를 넘으면 이제 경찰이 집회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경찰은 10분 동안의 평균 소음값을 계산한 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주간, 심야, 야간 이 시간대에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법이 나오는 건데 평균 소음값을 구하는 시간이 이제 10분이다 보니까 5분은 굉장히 막 떠들다가 네. 이제 5분은 조용히 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낮 시간을 예로 들자면 이제 75데시벨 이상으로 5분 동안 떠들다가 나머지 5분 동안은 이제 75데시벨 이하로 이제 조용히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최고 소음도라는 것도 있는데 이 역시 이제 1시간 동안 3번을 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2번만 하고 네. 한 번은 이제 가만히 있는 이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경찰이 해석하는 집시법 이것도 좀 모호하다고요? 그 집시법 11조 3호는 이제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m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법대로라면 애초에 청와대 안에서도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 대통령 관저는 청와대에서도 북쪽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상춘제나 여민관, 춘추관 이런 데서는 시위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법원도 이제 최근에 이전까진 청와대 외곽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시위가 금지됐는데 장소적 요인으로 인한 반사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였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시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집무실 바로 앞에서도 시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하지만 경찰은 이제 관저 외에 대통령 집무실까지 관저로 봐야 한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여전히 대통령실 부지 경계 100m 밖에서만 시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경찰 간부에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경찰의 역할이 이제 공공 질서와 사회 치안 유지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집시법에 대해서 이제 입법 불비나 입법 공백이라고 봐야 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해외는 좀 규정이 어떻게 돼 있죠? 앵커님은 그 집회로 인한 손실로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오늘 말하고 있는 이런 소음 혹은 뭐 교통체증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 환경 오염이나 이제 경제 손실도 네. 꼽을 수 있겠는데요. 그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네. 하지만 그 최루탄과 과한 진압, 그 화염병 투척 등 이제 과한 집회 현장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난해 이제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제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령을 해서 네, 큰 충격을 안겼죠. 이 전에는 홍콩에서 이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이제 있었고요. 유럽에서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집회 시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랑스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이른바 보스내핑이라는 게 추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스내핑이 뭔가요? 이 상사를 뜻하는 보스와 납치를 뜻하는 이제 키드내핑이 합성이 된 말인데요. 네.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제 시민들에게도 굳이 피해를 주지 말고 이 핵심 인물을 확보해서 협상하자는 구상이 유행으로 번진 겁니다. 네. 법원도 노조 입장을 이해하고 뭐 재미있는 소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납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네. 뭐 한국 정서에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네, 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일단은 뭐 국회와 정부가 대안 마련에 나서겠다고는 했는데 좀 안전하고 평온하게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강구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대한민국 기업들의 주가가 저평가받는 기조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 주가가 평가절하를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경제단체들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지난 24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세미나를 열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법률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올 들어 2200선까지 폭락하며 전고점인 3300선보다 무려 30% 하회한 코스피 지수. 이 같은 한국 주식시장 악재 속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 저평가는 남북 관계로 인한 지정학적 불안, 즉 북한 리스크가 대표적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비합리적인 상속제도가 한국 주식시장의 적이라는 주장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상속세율 60%를 걷는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닭을 잡아서 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래서 끝내자. 이게 우리나라 상속제도입니다.
과도한 상속세가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이는 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일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업 승계 시 최대 주주의 주식 가격의 20%를 가산해 과세하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 세율은 60%에 달합니다. 이에 대주주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하고자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제3자한테 지분을 매각할 게 아니면은 주가를 최대한 낮추는 게 지금 이익인 상황입니다. 세미나에 참가한 발표자들은 상속세 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상황에서 소득세, 상속세가 누적돼 이중과세 측면이 있어 역행하는 국내 현실을 꼬집으며 상속세제 합리화가 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것처럼 소득세 과세 대상이 소득이 누적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그 이중과세 측면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든지 아니면 그 반대여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 2등, 소득세율 7등으로 모두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을 인하하되 멀리 봤을 땐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본이득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시점이 아닌 나중에 처분 후 그 이익이 실현됐을 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자본이득세는 오히려 한국 증시 저평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 기업 지배 구조의 불확실성 또는 후진성에서 비롯된다며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주식 물려받고 처분만 안 하면 계속 물려줘서 세습하는 구조로 간다면 지금보다 지배구조가 훨씬 더 나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상속세 완화 요구가 재계에서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기업 상속공제 및 공제한도 확대 등 세제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가 말해주는 돈 되는 법. 이번 주에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크리에이터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며칠 전 좀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유튜버 주원규 씨가 본인이 운영 중이었던 굉장히 그 인기가 많은 신사임당 채널을 수십억에 매각을 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 크리에이터 수입이나 세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고 계세요. 자, 우선 변호사님께서 이 관련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뉴스 듣자마자 저도 깜짝 놀라서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 채널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고 고민만 좀 했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주원규라는 크리에이터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약 180만 명의 그 유튜브 심사임당이라는 채널을 이제 언론에 이제 알려진 30억 원이 아니라 한 20억 원의 이제 전문 투자자 DP에게 이제 채널의 소유권이 이제 매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유튜버를 포함한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수입과 그 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표현했지만 뭐 유튜버, 뭐 아프리카 BJ, 뭐 인스타 등의 인플루언서들 분야가 너무 다양하고 세부적으로 너무 많아 다르지만 오늘은 뭐 조금 그 일괄적으로 크리에이터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크리에이터들 보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받는 이 수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받게 되는 일정한 수입이 있고 그 외에 방금 채널 매각과 유사하게 광고 수입이나 그 외에 비정기적인 수입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이 발생하면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해당 소득들을 전부 포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예전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입에 대한 신고도 하지 않게 되어 이제 소득을 누락하는 뭐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자 등록을 좀 활성화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소득에 대해서 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예전에는 이 공동구매 같은 거를 하면은 뭐 개인 계좌로 받기도 하고 뒷광고 이런 게 좀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많은 유튜버들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잖아요. 이제 과연 이 사업자로서의 크리에이터 어떻게 좀 하면 될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 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서 이게 알게 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한 번의 세금을 납부하시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크리에이터 분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사업을 좀
유형이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MCM에 소속된 분들입니다. MCM은 다중 채널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이분들은 프리랜서처럼 3.3%만을 원천 인수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1년마다 받은 3.3% 소득을 합쳐서 종합소득 신고를 반드시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면세 사업자 등록증을 하여 세금을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프리랜서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따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저희가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인적 설비라고 하면 직원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직원들을 따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면세로 분류가 되실 수가 있고, 물적 설비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사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임차하지 않고 면세 사업자 사업을 하실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알고 계시겠지만 면세 사업자는 매출에 대해서 부가시세를 납부하지도 않지만 부가가치세에 환급받을 수도 없다는 점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약 내가 스텝이 있거나 즉 인적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사업장을 임차하시게 되면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서 세금의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신 것처럼 유튜버들은 그 애드센스라는 걸 통해 가지고 광고 수입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발생되는 광고이기 때문에 영세율이 적용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사업자 유형에 따라서 세금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 외에 크리에이터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MCN에 소속되어 있다면 이제 그 계약서상에 불공정 내용들이 있는지 명확하게 이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유튜버 그 워크맨 채널 수입은 약 20억 원인데 네. 장성규 씨의 경우에는 이제 회당 4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만 받은 것이 굉장히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무래도 MCN을 통하게 되면 이제 본인에게 이제 불리하더라도 계약서 이제 서명 날인 후에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처음부터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꼼꼼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컨텐츠 소유권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수익의 배분에 대한 내용들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것이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률 내용들도 좀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는데 네.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작성한 콘텐츠가 이제 무분별하게 인용되거나 반대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법률적인 검토 없이 이제 임의로 다른 사람이 초상권을 이제 좀 침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실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태로 이제 유튜브를 작성하는 뭐 이러한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것을 무단으로 이제 영상을 게시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출연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그리고 해당 영상이 본인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하셔야 됩니다. 네. 또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제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제 원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뭐 계약서상의 불공정 내용 따지고 초상권 침해도 좀 신경 쓰자.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또 세무사님께서 실제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장을 관리를 하다 보면은 겪게 되는 좀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예방 차원에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사업장 세무적인 관리를 좀 도와드리다 보면은 크리에이터 분들도 역시 그 스타트업 하시는 거와 비슷하게 네. 내가 회사를 잘 운영하게 되면서 실제 회사와 운영에 대해서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실무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바로 노무 관련된 이슈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까지 누구를 이제 고용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크리에이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경험 자체도 없다 보니까 과연 이제 누군가를 고용했었을 때 내가 어떤 의무를 좀 준수를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거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네. 이것이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제 회사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일종의 이제 삼성전자 비슷하게 동일한 노무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사업장을 반드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노무 관련돼서 과연 우리 회사에 뭐 취업 규칙 같은 게 어떻게 좀 정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네. 좀만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네. 그 아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제
휴일수당 같은 걸 제공하는 걸 깜빡하셨다가 이게 막 그 직원분들이 이걸 좀 대중한테 좀 이슈화 되면서 그분이 굉장히 큰 곤욕을 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반드시 이제 노무법인과 관련된 노무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정부 지원 같은 경우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또 외부에서 투자 유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지금 그 예를 들면은 3프로TV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업 가치가 약 3천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기업 IPO만 달성되면 1조 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렇듯 이제 크리에이티브분도 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게 이제 나의 사업이 한 개의 회사로 발전될 수 있구나.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단순한 유튜버를 넘어서 이 기업 IPO까지 할 수 있는 회사로서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주제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유튜버를 개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뭐 자그마한 자영업 정도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유튜브는 이제 하나의 그 사업으로 이렇게 자리 잡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심사인단 채널 매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봤는데 매수자인 이제 전문 투자자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이 채널을 인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단순히 유튜브 채널은 크리에이터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넘어서 기업으로서 이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이 자영업에서 이제 회사로 성장하게 되면서 크리에이터가 아닌 그 회사의 운영자로서 그 룰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서 노무라는 점도 알아야 되고 외부 자금을 이제 유치하게 되면 회계나 세무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저작권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하다가 이제 성장해 감에 따라서 네. 점점 이제 인사부터 법률팀, 뭐 회계팀, 뭐 여러 가지 뭐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물론 이 모든 것을 대표님 혼자 다 이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뭐 그때그때 뭐 필요한 뭐 전문적인 조언을 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주변 그 다른 동료들로부터 이제 조언을 구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뭐 세무사님께서 이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뭐 세무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통해서 기업의 이제 초기 성장과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의 종결, 즉 출구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주현규 씨의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예전에 저 스타일란다의 김소희 대표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의 사업을 어떻게 출구 전략을 통해서 익시트를 할 것인가에 대한 네. 플랜이었거든요. 네. 제가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인 목표가 본인의 사업의 성장도 있겠지만 본인의 브랜드 같은 것들을 성장시켜서 결국엔 이 브랜드를 매각하면서 본인의 사업에 대해서 익시트 전략을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최종적인 자기의 목표인 출구 전략 때 세금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해보라 라고 꼭 네.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금은 이제 개인 형태인 종합소득세 형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주원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면서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계약서 내용 검토한 건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같은 세금으로 형태로 납부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예전에 뭐 스타일란다 같은 표로나 아니면 3프로TV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회사 형태로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주식을 제3자나 외부에 익시트하면서 추후 전략을 설립하게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좀 그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크리에이터 관련 수입과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